안녕하세요. 서울연세법학원에서 부동산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네, 계산문제 익힘장 뽀개기 특강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시즌에서는 실제 기출된 계산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34회에서부터 시작해서 6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29회 기출 계산문제 완전정복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9회 첫 번째 계산 문제입니다. 7번 문제네요.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는 100 빼기 P, EQS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P, B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 500 빼기 EP, 3QS는 마이너스 20 더하기 6P로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요 공급 곡선이 주어진 거죠.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하였다. 그럼 교차 탄력성 문제가 되겠네요. 타 재화의 가격이 해당 재화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자, 거미집 이론에 대한 A, B 각각의 모형 형태와 A 부동산 상품과 B 부동산 상품의 관계를 찾으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보이는 순간 우리 키포인트는 뭐죠? 거미집 이론의 키포인트는 모형이니까 항상 수기, 공기, 절대값을 비교해서 공기가 더 크다면 우리는 수렴형 어떻게 배웠습니까? 공기수 혹은 탄력성으로 얘기하면 수탄수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어떤 모형이냐라는 거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상품 간의 관계를 구하려면 우리는 교차 탄력성을 구해야 됩니다.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네, 타재와 가격 변화율 분의 해당 재와 수요량 변화율. 이때는 절대값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하면 두 재와의 관계는 대체재라는 뜻이죠. 교차되고 있다. 교차되는 거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0보다 작다면 보완재가 되는 거죠. 0보다 크다? 네, 하면 어떤 거? 펩시콜라, 코카콜라 사이다. 네, 0보다 작다? 그러면 치킨과 맥주 사이다. 이렇게 맥주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A 부동산의 수기 절대값이 어떻게 나오나요? A 부동산은 어떻게, 기울기는 어떻게? P 앞에 숫자분의 Q 앞에 숫자.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 절대값 씌우니까 부호는 다 없어지고 1. 공기는 어떻게 나오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뭐분의 뭐? 네, 1분의 플러스 2니까, 네, 2. 그러면 공기가 크나요? 수기가 큰가요? 공기가 더 크네요. 그러면 결론, 공기수, 수렴형, 공기수니까. 네, B 부동산 볼게요. 수기는 얼마인가요? 수기, P 앞에 숫자분의 Q 앞에 숫자니까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1 절대값 씌우면 2분의 1 공기는 얼마인가요? 6분의 플러스 6분의 플러스 3 2분의 1 이번에는 공기하고 수기랑 동일하네요. 동일하다면 골치 아플 거 없이 당연히 순환입니다. 그렇죠? 네. 수기가 더 크다면 수렴의 반대인 발산이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공기와 수기 절대값이 동일하니까 순환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렴 순환 찾으면 1번이 답이 되네요. 그냥 답이 나오네요. A, B 관계 따질 필요 없이 답은 쉽게 1번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교차 탄력성을 계산해 볼까요? 교차 탄력성은 어떤 거? A 부동산 가격 퍼센트 분의 B 부동산 수요량 변화 퍼센트죠. 네, 계산하면 A 부동산 5% 상승했을 때 4% 하락이네요.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 이거는 0보다 작게 나오는 거잖아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0.8인데 0.8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면 뭐다? 네, 마이너스니까 보완제 이렇게 되겠죠. 네, 치맥과 같은 관계다. 왜? 자, 볼게요. 그럼 A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떻대요? A 재화는 사나요? 안 사나요? A 재화 수요량은 당연히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감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대요? B 수요도 같이 감소가 됐대요. 그렇다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서로 보완제다. 같이 꼭 있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같이 소비해야지. 효용이 증가하는 그러한 관계를 보완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치맥. 네, 치킨과 맥주입니다. 네, 쉽게 계산이 돼야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네, 이번에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탄력성 문제네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고 소득 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 탄력성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하였다면 소득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의 정의를 먼저 키포인트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30회차에서도 나왔지만 가격 탄력성, 탄력성은 무엇을 얘기한다? 원인의 몇 배 움직이느냐? 수요량이. 지금 우리 결과는 항상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수요량 변화를. 근데 원인이 몇 % 변했을 때 곱하기 탄력성을 해주면 결과치가 나오는 것이죠. 일단 가격 탄력성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되죠. 해당 재화의 퍼센트, 가격 변화율의 수요량 변화율 퍼센트. 이게 가격 탄력성이고요. 그 다음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타재화니까. 타재화. 여기는 교차 탄력성이 아니네요.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변화율. 소득 변화율의 수요량 변화율.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게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소득 탄력성, 지금 여기 봤더니 소득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죠. 소득 이게 몇 퍼센트냐? 네모 퍼센트, 네모를 구해라. 근데 수요량 변화율 계산해서 집어넣고 소득 변화율은 지금 보니까 소득 변화율은 소득 탄력성은 0.5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는 요거 수요량 변화율만 집어넣으면 네, 소득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 변화의 지금 가격 변화 때문에 가격 변화가 몇 퍼센트? 오피스텔 오피 가격 변화율이 5%가 어떤 식으로 플러스 5%로 했더니 네, 여기 탄력성이 있습니다. 탄력성은 0.6 곱하면 수요량 변화율이 나온다고 했어요. 수요량 변화율은 몇 프로? 5, 6, 30이니까 3%인데 이때 항상 중요해야 되죠. 우리는 그게 실력입니다. 여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항상 마이너스 3%여야 한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 예, 소득이 변했어요. 소득은 몇 퍼센트 변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몇 퍼센트 변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곱하기 소득 탄력성 0.5죠. 0.5를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소득 때문에 변해서 수요량은 몇 프로 변했는지.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두 개를 합산을 했대요.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몇 프로 움직였대요. 1%가 감소했다니까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라면 우리는 여기 소득 때문에 가격 때문에 3% 줄었어요. 소득 때문에 몇 프로가 있어야지 전체 합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인가요? 당연히 플러스 1%, 2%가 증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X% 곱하기 0.5는 플러스 2.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나요? X%라는 거는, 예, 2%를 0.5로 나눠주면 되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부호 그대로 와야 되는 거죠. 4% 증가합니다. 쉽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네. 30회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각각 세 요인을 각각 곱해가지고 전부 다 합산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 29회에서는 두 개만 움직였었는데, 요인이 두 개만 움직였었는데, 그거를 합해서 마이너스 1% 감소했으니까, 거꾸로 요거, 예, 소득 때문에 변한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한번 해야죠. 예, 그거 플러스 2, 그렇게 해서 탄력성, 소득 탄력성 0.5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한 번 더, 이렇게 꼬았다고 할까요? 예, 머리를 좀 써야 되니까. 요즘 아마, 이제 탄력성 문제가 35회에 나온다면 10번처럼 나올 텐데, 그때는 요인이 몇 개? 예, 요인 3개가 다 넣어가지고 아마 나오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33회에서 비슷하게 3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정보의 현재 가치죠? 정보의 현재 가치 하면 우리가 단순식 수업 시간에 다 정리했고요.
그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짧게는 우리가 무조건 기억하자. 어떻게 한다? 안, 차, 할. 이것만 기억하면 어떤 문제든 다 풀린다고 했습니다. 안이 뭐였습니까? 그 개발, 이거 자세하게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차, 할만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에 개발될 가능성은 50%니까 개발되지 않을 확률. 1에서 50%를 뺀 50%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차액. 차액은 어떤 차액? 네, 여기 보이는 숫자 그냥 차액 계산하면 됩니다. 어떻게? 6억 5천만 원에서 3억 250만 원으로. 예. 차감하면 되겠어요. 그럼 얼마야? 6억 500만 원, 6억 5천만 원에서 6억 5천, 3억 250만 원. 3025 000.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얼마야? 3억 4,7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나요? 네. 3억 500만 원이네요. 3억 5천만, 6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다시 써볼게요. 자, 차, 할입니다. 안은 얼마? 1에서 개발될 가능성 50%를 차감한 50%, 차액은 얼마? 6억 500만 원에서 3억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액은 3억 250만 원이 되겠죠? 네. 할인은 어떻게 할인? 네. 여기 10%로 할인하는 거니까 일식을, 현재 가치 할인 글식을 쓰는 겁니다. 0.1 몇 번? 기간이 2년이니까 제곱으로 나눠준다. 제곱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1.1로 몇 번 나눠준다? 1.1로 2번 나눠준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3억 250만 원. 예, 302,500,000이겠죠? 곱하기 50% 나누기 1.1 나누기 1.1은 하면은 네, 1억 2,500만 원이 나오네요. 네, 1.25억. 그러면은 답은 네, 5번 쉽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억을 해야죠. 이 식을 기억해야지 나오겠죠. 어떻게? 안차할만 기억하면 어떤 유형의 문제라도 정보의 현재 가치는 쉽게 계산이 됩니다. 네, 50%. 왜 50%예요? 네, 여기 개발될 확률이 50%니까 개발되지 않을 확률 50%. 그 다음에 차액은 네, 여기 써 있는 대로 그 6억 500 빼기 3억 250만 원. 그 차액 3억 250만 원. 그거를 곱해서 나눠준다. 어떻게? 할인율 10%니까 1.1로 몇 번 나눠준다? 2년. 여기 2년 후. 그 2년 후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거니까 일시불 현재 가치 나눠주는 겁니다. 네. 쉽게 계산이 되겠고요. 예.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투자론 문제네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그건 뭐예요? 레버리지 효과를 보겠다. 그런 얘기겠죠? 예, 차익을 늘려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레버리지 투자. 자, 그런데 비교를 해야 되죠? 기업은, 융자액이 하나도 없을 때, 니은은 융자액이 얼마? 50%라고 했으니까 50%라는 얘기는, 예, 10억에 5억이라는 뜻인 거죠? 10억에 50%. 그럼 여기서는 니은에서는 자기 자본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억 중에 5억이 융자액이니까 여기 이때는 자기 자본액이 5억만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 기억에서는 융자액이 하나도 없이 10억 전부 다 내 돈으로 다 했으니까 총 투자액 자체가 자기 자본액 되는 거죠. 15. 이 두 차이를 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자체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 순영업소득에다가 뭐를 더한다? 순영업소득이라는 거는 임대수익을 말하는 거죠. 임대소득. 여기에다가 처분했을 때 소득. 처분은 얼마 소득이 나온대요? 여기 봤더니 1년간 부동산 상승률이 2%라는 거죠. 그러면 몇의 2%가 처분 이익인가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였어요? 10억이죠. 10억의 2%인 네, 2천만 원이 처분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네, 여기 이자 지급액은 만약에 융자액이 없다면 이자 지급액이 없을 거고
융자액이 50%인 5억이라면 5억에 해당하는 이자액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차감해 줘야지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을 뭐로 나눠준다? 부모 자기자본 투자액으로 나눠준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 이때는 뭐분의 뭐? 자기자본액이 10억 그대로라고 그랬죠? 예, 총투자액이 곧 자기자본액입니다. 이때는 융자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여기 순영업소득 3천만 원 더하기 네, 여기 부동산 처분이 2천만 원 더 조정할 거 있나요? 없죠. 돈 나갈 것도 없어요. 이자 비용 나갈 것도 없어요. 따라서 10억 분의 5천만 원이니까 0.05 하면 5% 답이 나오겠죠. 쉽게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 네, 자기자본 수익률 레버리지를 하나도 안 일으키고 순수하게 자기 돈만으로 투자했을 때는 10억 전체가 전부 다 자기 자본이다.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본액이 얼마예요? 10억 곱하기 50%가 자기 자본액이죠? 자기 자본 5억이죠? 분모가 5억입니다. 그죠? 네, 이때는 5억으로 줄었어요. 왜? 니은의 경우에 50%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고 그랬으니까 10억 중에 5억이 네, 타인 자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임대소득 3천만 원에다가 네, 또 처분이 2천만 원이 발생할 거고 또 나가는 돈 계산해야죠. 얼마? 5억 빌렸으니까 5억에 대해서 이자율 4%. 그러면 이 부분은 계산하면 2천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니까 결국 3천만 원. 5억 분의 3은 30 나누기 5니까 당연히 6% 나오겠네요. 5, 6, 30. 네, 답은 그래서 예, 기업.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했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5%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때 50%를 타인 자본 활용했을 때 6%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투자는 50% 일으켜서 투자한 투자는 어떤 투자다? 정의 레버리지다. 정의 레버리지다. 예, 5%, 6%. 네. 그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계산 문제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투자론에 있어서 비율 분석법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0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비율 정의를 일단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키포인트죠.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승수라 하면 항상 이거는 투자 회수 기간이라고 했어요. 네. 내가 그 수익을 벌어들일 때 그 투자액을 몇 년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투자 회수 기간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순소득이니까 분모에는 당연히 순영업 소득이 들어가고요. 어떤 걸 회수해야 됩니까? 순소득은 전체 금액이니까 총 투자액. 네, 1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 두 번째 채무 불이행률은 30회 때 나왔던 거랑 똑같네요. 네, 채무 불이행은 어떻게 나오나요? 영업 유효한 총소득을 뭐로 나눈다? 영업 경비와 더하기 부채 서비스. 유영부죠. 네. 유영부. 네. 유영부 하면 나옵니다. 유효한 총소득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여기 유효한 총소득이 딱 보이네요. 유효 총소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네. 좀 이따 실제 계산해 보고요. 일단 정의를 먼저 써봅니다. 3번. 세 번째. 채무 불이행률 했으니까 세후 현금 흐름 승수네요. 마찬가지 승수는 네. 세후 현금 흐름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소득이니까 분모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때는 이미 부채 서비스액을 통해서 다 타인에 대한 비용을 다 제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소득 승수에서는 총 투자액이 분자해 가지만 세후 현금 흐름 승수에서는 분자액을 뭘 써준다?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총투자액 얼마? 총투자액 15억. 그죠? 네, 여기 15억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야죠.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지분투자액, 가공기 유형순, 가능이 주어졌다면 가공기 유형순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여기 세 번째 봤더니 유효한 총소득 승수가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 총소득 승수가 6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식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총소득을 무엇으로 나눈다? 뭐로 나눈다? 유효한 총소득을, 이 식을 잘못했네요. 이게 분모가 돼야 되고요. 분모가 유효한 총소득이고요. 예, 여기 분자에는 총투자액. 그럼 총투자액은 얼마인가요? 총투자액 15이잖아요. 근데 유효 총소득은 몰라요. 근데 이게 6이라고 했으니까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자리를 서로 바꾸면 되는 거죠. 15 나누기 6 하면 되는 거죠. 2.5.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여기서 나오는 게 유효 총소득은 얼마다? 2.5. 네, 2.5억 나오는 거죠. 그럼 유효한 총소득이 6.5억 나왔으니까 여기 경비 비율이 유효 총소득 기준으로 40%래요. 그럼 순영업소득은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에 곱하기 60% 해주면 순영업소득이 나온다는 거죠? 네, 60%. 그럼 2억 5천 계산한 데다가 곱하기 0.6 하면 1억 5천만 원이 순영업소득 나오는 거죠. 그럼 15억 나누기 1억 5천만 원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10 나오네요. 답이. 네. 그래서 1번은 10. 맞나요? 네. 다시 1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시요. 순영업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입니다. 총투자액은 문제에서 15억 주어졌기 때문에 쉽게 분자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순영업소득은 가공기 유형순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총소득이 없어서 우리가 그 식을 이용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세 번째 봤더니 유효한 총소득 승수가 6이라고 주어졌어요. 유효한 총소득 승수는 정의상 유효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을 말합니다. 총투자액은 15억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고 따라서 이 식을 통해서 유효 총소득이 얼마라고 주어진 거예요? 저 보기는 유효 총소득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알려준 거죠. 2억 5천만 원에서 네 번째 봤더니 영업경비 비율이 40%입니다. 유효 총소득의 40%니까 순영업소득은 2억 5천만 원 곱하기 60% 0.6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1억 5천만 원. 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이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총투자액이 15억이니까 순소득 승수는 당연히 10 나오겠고요. 두 번째, 채무 불이행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제 유효한 총소득분의 어떤 거? 영업 경비 더하기 뭐?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유효한 총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영업경비나 부채 서비스액 지출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 비중을 따져보는 거죠. 유효 총소득은 앞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맞나요? 네, 2억 5천만 원. 영업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2억 5천만 원에 곱하기 40%니까 계산하면 1억이네요. 네,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 6천만 원, 0.6억 합치니까 1억 6천. 1억 6천을 1.6 나누기 2.5 하면 60, 0.64니까 64% 나오겠네요. 네, 64%. 네, 1번은 10이었고요. 2번은 64%. 3은 어떻게 나눠요? 세 번째,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몇 분의? 세후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되고요. 이거 분의 지분 투자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분 투자액은 얼마? 여기서 사업 분자 쓰고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영업수익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순영업수익 어떻게 계산했나요? 아까 1.5억이라고 계산됐죠? 1번 계산할 때 순영업수익이 1.5였습니다. 1.5에서 뭘 뺀다?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 세금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1.5 빼기 0.7 하면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얼마예요? 네? 1억 5천에서 1억 5천만 원 빼기 7천만 원 하니까 8천만 원이에요. 그죠? 8천만 원. 0.8분의 4억.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4 나누기 0.8. 네. 그러면 5가 나오는 거죠. 네. 5년 걸린다. 네. 8천만 원씩 매년 벌어들이면 4억을 몇 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 5년 걸린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0, 2번 64%, 3번 5. 답은 1번 되겠네요. 네. 채무 불이행률은 어떻게 구한다? 유효 총소득분의 0부. 예. U분의 0부. U 0부. 자, 다음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율 분석법은 비율이 여러 개 나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비율 분석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가장 나중에 푸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네요. 34번은 금융론에서 나오는 문제고, 금융론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딱 두 개죠. 네, 하나는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을 계산하기. 두 번째는 이런 34번 문제처럼 몇 회의 상환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원리금 상환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예, 지금 원리금 상환 문제가 이렇게 상환액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항상 이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냐 아니냐, 원금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이 상환 방식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1순위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하면 뭐가 일정한 거다? 상환 원리금 상환액이 매 회기마다 일정한 거죠. 매 회차마다. 근데 원리금 상환액은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얘기하고,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이미 공식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부융저. 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금방 계산해 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1순위 첫 번째 작업인 거죠. 매 회마다 동일하게 상환해야 되는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인 원리금 상환액이 균등하게 계산이 됩니다. 융자액 얼마? 4억 대출했어요. 4억 곱하기 저당상수 얼마? 문제에서 0.087 쉽게 그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원리금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자를 계산해야 되죠. 이자를 계산한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거는 원리금에서 이자를 차감하면 원금 상환액이 그 해당 회차의 원금 상환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2, 3을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실제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1회차를 물어본 게 아니죠? 2회차, 3회차예요. 근데 원리금 균등이래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2회차, 3회차는 어떻게 해요? 1회차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럼 1회차부터 계산해야죠. 1번.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회차나 2회차나 3회차 다 마찬가지죠.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4억 곱하기 0.087 얼마인가요? 4억 곱하기 0.087 했더니 34800 3,480만 원씩 매 회기마다 동일하게 상환해야 되는데 1회차부터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1회차 이자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 미상환 잔액에다가 항상 이자율을 곱해야지 이자 금액이 나오는 거죠. 미상환 잔액은 얼마인가요? 처음에는 상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4억 그 자체가 미상환 금액이 있고, 이자율은 6% 정해져 있으니까 2,400만 원이 1회차에 상환해야 되는 이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1회차에 원금 상환액은 계산될 수 있나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원금 상환액은 여기 원리금이 계산됐고 1회차 이자 상환액이 따로 계산됐으니까 두 개를 차감하면 어떻게? 1에서 2를 빼면 3,480만 원에서 2,400을 뺀 1,080만 원이 1회차의 원금 상환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쪽에 다시 한번 연장해 볼까요? 이제 4번 가야 되겠죠? 네. 얼마? 이제 2회차에 이자 상환액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이자 상환액 계산할 수 있죠. 이때는 미상환 잔액인데, 미상환 잔액은 얼마? 4억에서 1회차에서 우리가 지금 상환 금액이 계산됐습니다. 1,080만 원. 곱하기 여기에 6%. 네. 이건 계산해야죠. 예. 4억에서 빼기 1,080만 원 하면 3억 8,900. 389 200 000 곱하기 6% 하면 223 352 000. 이게 2회차의 이자 상환액이죠. 예, 이자 상환액이니까 2회차에 뭐가 나올 수 있나요? 원금 상환액이 계산되겠죠.
2회차의 원금 상환액은 얼마? 어떻게 계산된다? 예, 무조건 상환해야 되는 총액은 3,480만 원이에요. 1에서 뭐를 빼주면 돼? 4번을 빼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네. 233520000 나온 거에다가 빼기, 네. 348000 해주면 되겠죠. 네. 2335200. 네. 하면 1144800 나오네요. 자, 2회차 상환할 원금. 1144800 맞네요. 그럼 2번 아니면 3번 답이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또 6번째로 또 뭘 해봐야 돼? 3회차에 이자 상환액을 또 계산해야죠. 예, 부채 서비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갈 수는 없고 항상 1회차부터 순서대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때는 미상환 잔액이 얼마인가요? 4억에서 1회차에서 1,080만 원은 이미 빼줬고요. 2회차에서 또 얼마가 차감됐나요? 네, 1144800 또 빼준 게 미상환 잔액이다. 계산해야죠? 네. 네, 4억에서 빼기 1080000 빼기 1144800 빼면 네, 377752 000. 여기 우리가 여기 계산했던 거 요거에서 11448을 빼주면은 금방 계산이 됩니다. 여기 곱하기 또 이것도 6% 이자율은 그대로니까 6%를 해줘야죠. 곱하기 6% 하면 22665-120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답은 665120이니까 답은 네, 2번 나오네요. 1144800 22665-120. 네. 좀 계산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계산 자체는 단순한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 항상 유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미상환 잔액을 얼마이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산가액, 감정평가에서 적산가액을 계산하는 거네요. 적산가액은 어떤 방식에 의한 감정가액인가요? 원가법이죠. 자, 이 원가법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뭔가요? 예, 적산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 적산가액이란 재조달 원가 다시 신축했을 때 지금 새로 감정평가 기준일 기준으로 새로 신축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에서 뭘 빼준다? 차감한다. 그동안 우리 평가하는 건물 자체, 부동산 자체는 경관 연수가 있죠. 나이 부분 그동안 감가된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수정을 해야죠. 감가 수정액을 차감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적산가액이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감가수정액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칙이 있지만 우리 계산 문제에서만큼은 항상 나오는 방법이 어떻게? 정액법으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정액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죠? 매년 동일한 금액이 잔존 가치가 0이 될 때까지 매년 균등한 금액을 상각을 해준다. 차감을 해준다. 그런 방식이라고 했고요. 여기 또 추가적으로 봤더니 내용연수가 만료가 됐대요. 수명이 다 됐더니 끝에는 잔존 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계산이 좀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감가수정액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나요? 감가수정액 자체는 일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액법이라면 여기에서 구했던 우리가 재조달 원가에서 곱하기 1 빼기 잔가율. 잔가율이 문제에서는 0%니까 계산하기 쉽고요. 조정해 줄 필요 없어요. 거기 다음에 곱하기 뭘 해야 돼요? 부동산의 나의 경관연수. 그 다음에 뭐로 나눠준다? 네, 건물의 수명, 내용연수.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조달 원가는 네, 우리가 여기 신축공사비 3억에다가 어떤 걸 조정해야 돼요? 매년 5%씩 상승했대요. 몇 년 동안? 2년간. 예, 그래서 여기 경관연수 2살, 내용연수는 봤더니 50년 해가지고 수명은 50년, 잔가율은 0이니까 재조달 원가만 구하면 감가수정액 쉽게 계산이 되고 감가수정액 계산이 되니까 적산가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해볼까요? 예, 자, 재조달 원가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재조달 원가를 찾아야지 우리가 감가수정액을 알 수 있으니까 재조달 원가는 3억에다가 곱하기 매년 5%씩 몇 년? 2년간 상승했어요. 예,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불었어요. 일시불에 미래가치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1 더하기 R%의
2승 2제곱.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3억 곱하기 5%니까 1.05 곱하기 1.05. 1.05를 두 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하면 얼마? 1.05 곱하기 1.05 하면 330 750 000 3억 3,075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조달 원가죠. 네, 제조달 원가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감정평가 기준일 현재 다시 신축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왜 3억이 아니냐? 3억은 최초에 지을 때의 비용이 3억이었죠? 예, 3억인데 그동안 건설비가 얼마가 올라갔대요? 공사비가 5%씩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똑같은 그 부동산을 제조달을 하게 되는 비용은 3억 3,075만 원. 네, 이게 제조달 원가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감가수정액 해야죠. 감가수정액 어떻게 계산한다? 제조달 원가 330, 750, 000 제조달 원가에다가 곱하기 1 빼기 잔가율, 잔존가치는 없으니까 0%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빼버리고 곱하기 경과년수, 경과년수는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이는 얼마? 2년. 나누기 뭐로 해줘야 된다? 수명, 건물의 수명 50년. 네, 33750, 000 계산한 거 곱하기 2 나누기 50만 해주면 계산은 13,230, 000 나오죠. 이게 감가수정액. 그러면 1 빼기 2니까 13,230, 000 나온 거에서 빼기 또 한다. 어떤 걸? 빼기 330, 750, 000 하면 317, 520, 000. 답은 317, 520, 000 나오죠? 네, 답은 예, 4번 보이네요. 네, 쉽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도 330750에서 13250 0050을 차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 문제. 매년 붙박이로 나오는 거래사례 비교법 문제. 무조건 비교법 문제는 계산도 쉽지만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항상 거래사례 비교법 나오면 어떻게 먼저 뭘 써야 됩니까? 거래사례 가액에다가 비준가액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데 비준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사, 시, 지, 계, 면. 사는 뭐예요? 사정, 보정. 시는 시점, 수정. 지, 지역요인 보정. 계는 개별요인 보정. 그 다음에 면적 보정. 그때 보정치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대 나누기 사. 대상이 분자로 가고 사례가 분모로 가는 거죠. 항상 우리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가 위에 있다? 대가리가 위에 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기억을 하자. 대가 분자에 들어갑니다.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은 단순하게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비준가액은 어떻게 계산된다? 비준가액은 사례가액 얼마? 사례가액 찾아봤더니 여기 3억 곱하기 4. 사정보정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C는 얼마? 여기 4% 상승했으니까 100분의 104. 빨리 하려면 1.04. 그 다음 또 뭘 곱한다? 지역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숫자 안 나왔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 개별 요인으로 또 넘어가야죠. 사실지계 5% 열세래요. 대상이 열세니까 100분의 95. 빨리 하려면 곱하기 0.95. 그 다음에 면적해야죠. 사시지계 면은 몇 분의 몇? 이게 중요하다. 사. 대는 얼마? 대상은 120. 사례는 얼마? 100. 그러니까 이거는 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이죠.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는 355,680 000.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거래사례 비용법만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단순 계산입니다. 사시지계면 다시 뭐 어떻게 해요? 예, 거래 사례가액에다가 항상 사, 시, 지, 계, 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잘 찾아서 집어넣느냐?
그 다음에 우리 보정치는 항상 대사. 뭐가 위에 있다? 대가리가 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 다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답풀이는 저희가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항상 계산 문제는 선택, 그 다음에 또 집중, 마지막으로는 반복을 해주시면 네, 고득점이 보장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